창밖엔 낙엽이 마지막 안간 힘을 쓰듯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춘천의 가을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박은혜 씨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나간 뒤였다. 명절이나 생일 때가 아니면 좀처럼 얼굴 보기 힘든 자식들이었다. 넓은 단독주택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정막은 익숙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평생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쉼없이 달려왔건만 정년퇴직 후의 삶은 예기치 않은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스마트폰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시를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가끔은 동네 지인들과 시시콜콜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소일거리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동료였던 김 씨가 이거 한번 해봐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말벗도 하고 그런다던데 라며 은빛 만남이라는 중장년층 익명 채팅 앱을 알려주었다.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한 기대를 품게 했다. 호기심 반, 망설임 반으로 앱을 설치하고 어설프게 프로필 사진 대신 아끼는 난초 화분 사진을 올렸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낯선 아이디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58살의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일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다며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을 닮은 듯도 했다. 은혜 씨의 프로필 사진이 참 인상적이네요. 난초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젊었을 때 어머니께서 난초를 참 아끼셨는데. 다니엘의 첫 메시지는 그랬다. 상투적일 수 있는 말이었지만 박은혜 씨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다. 그가 박은혜 씨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오래된 가요나 윤동주의 시구절을 언급하며 말을 걸어왔을 때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던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다니엘과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박은혜 씨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였고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사업차 방문했던 여러 나라의 풍경과 문화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박은혜 씨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다. 때로는 자신의 사업상 어려움이나 해외 생활의 외로움을 털어놓으며 그녀의 동정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은혜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잊힙니다. 당신은 제게 큰 위안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박은혜 씨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점차 깊이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밤늦도록 그의 답장을 기다리다 잠이 들곤 했다. 다니엘은 박은혜 씨의 지난 삶을 존중해 주었고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다. 자식들에게서도 좀처럼 듣기 힘든 따뜻한 인정의 말들이었다. 박은혜 씨는 다니엘과의 관계에서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은혜 씨, 모든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시를 읽으며. 다니엘이 그려주는 미래는 너무나 달콤했다. 박은혜 씨는 그가 보내주는 풍경 사진들을 보며 그와의 노후를 상상했다. 사진 속에는 푸른 초원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하얀 집이 있었고 넓은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장미가 가득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현실감 없는 꿈결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박은혜 씨에게 부탁을 해왔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한 부탁인데 제가 지금 한국 휴대폰 요금을 잠시 못 내서 연락이 끊길 것 같아요. 혹시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들어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박은혜 씨는 조금 망설였지만
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내주었다. 고마워요, 은혜 씨. 당신은 역시 내 천사예요. 다니엘의 감사 메시지에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 후로 다니엘의 금전적인 요구는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이어졌다.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가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송금이 막혀서, 갑자기 아끼던 부하 직원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라 바로 도움을 줄 수가 없네요. 미국에 있는 딸아이 학비 마감일이 코앞인데 은행 시스템 오류로 송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의 이유는 언제나 긴급하고 절박했으며 그 액수도 점차 커져갔다. 수십만 원에서 시작된 돈은 어느새 수백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박은혜 씨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왔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자신의 퇴직금이 전부였다. 다니엘에게 돈을 보내줄 때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다. 이 사람만 성공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니엘이 보내주는 사업 계획서라는 파일들, 그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딸 지연 비세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주말에 친정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줍은 미소를 짓곤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도 봄이 오나 보다 하며 내심 기뻐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은 오래지 않아서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돈 이야기가 오가는 듯한 분위기. 엄마, 요즘 통화하는 그분 누구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은혜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옛날 친구야. 하지만 딸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연은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큰 금액이 낯선 계좌로 여러 차례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엄마, 이 돈 다 뭐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박은혜 씨는 딸의 추궁에 당황하며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희는 바쁘다고 명절 때나 겨우 코빼기 비치면서. 어머니의 격한 반응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어머니의 낯선 모습이었다.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박은혜 씨는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유일한 위안인 다니엘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다니엘은 자식들이란 다 그런 겁니다. 부모 마음을 어찌 다 알겠어요. 은혜 씨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라며 그녀의 편을 들어주었고 박은혜 씨는 그 말에 또다시 위로받았다. 박은혜 씨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던 춘천시 노인복지관의 수채화 교실에도 그녀의 발길이 뜸해졌다. 간혹 모습을 보여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돌아가곤 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서보세 씨는 박은혜 씨의 이런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선우 씨는 과거 자신의 할머니가 유사한 금융사기를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어 노년층 대상 사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은혜 어르신,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박은혜 씨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며 애써 미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선우 씨는 포기하지 않고 몇 차례 더 다가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다. 박은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젊은 사회복지사의 끈기 있고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박은혜 씨가 선우 씨의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다니엘과의 만남부터 최근의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요. 지금 잠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선우 씨는 박은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조심스럽게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일반적인 수법과 피해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을 돕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우 씨는 최근 급증하는 노년층 대상 온라인 사기의 특징, 특히 해외 거주 사업가 행세,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감정에 호소하는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은혜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선우 씨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의 행동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 선생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담실을 뛰쳐나가듯 빠져나왔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다니엘을 향한 믿음과 피어오르는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다. 그날 밤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투자건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번 일만 성공하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바로 당신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당신 없이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은근한 협박의 기운마저 감돌았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박은혜 씨가 가진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액수였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긴 유산이자 그녀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다. 박은혜 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머릿속에선 다니엘의 애원과 김선우 씨의 경고가 쉴 새 없이 충돌했다. 만약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꿈도 사라져버린다면? 반대로 만약 김 선생 말이 맞다면, 이 모든 게 사기고 나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바보가 되는 거라면?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끔찍한 갈림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은혜 씨는 격한 눈으로 은행을 찾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의 걱정스러운 질문에도 그녀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딸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같은 시각 지연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은행 지점장과의 통화, 평소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돕던 지연의 친구였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연은 김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엄마가 지금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어요. 김선우 씨는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박은혜 씨가 언급했던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과 채팅 내용 중 일부, 박은혜 씨가 상담 중 무심코 보여줬던 화면을 기억해 두었다를 토대로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한 중년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언급했던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또한 그가 사용한 계좌 중 하나는 이미 다른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였다. 김선우 씨는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지연과 함께 곧장 박은혜 씨의 집으로 향했다. 박은혜 씨는 막 은행에서 돌아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출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지연이 울부짖듯 말했다. 박은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선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존재하지 않는 회사 정보, 사기 계좌 내역, 그리고 유사한 수법에 당한 다른 노년층 피해자들의 사례까지. 박은혜 씨는 처음에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어지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딸의 눈물 어린 호소, 그리고 김선우 씨의 진심 어린 설득 앞에서 그녀의 방어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선우 씨가 보여준 다니엘이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채팅 기록,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협조로 확보한 유사 사건 자료 중 일부였다은 그녀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믿었던 그의 달콤한 속삭임들이 실은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한 기계적인 문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박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다니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다니엘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현재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알림 문구만이 화면에 떴다. 그의 프로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은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도,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랑도, 아껴 모았던 재산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사건 이후 박은혜 씨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혐오스러웠다. 평생을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딸 지연은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어머니의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한 죽을 쑤어 먹여드리며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딸의 위로에 박은혜 씨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김선우 씨도 꾸준히 박은혜 씨의 집을 찾았다. 그는 박은혜 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그녀가 겪는 고통이 결코 그녀만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했다. 어르신, 사기꾼들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르신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박은혜 씨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김선우 씨는 박은혜 씨에게 전문 심리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더디지만 박은혜 씨의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